대체 어떻게 한국 따위가 지나가게 한 거야? 한국배 빼고는 단 한 척도 지나갈 생각 마라. 이란 외교장관의 전례 없는 폭탄 발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이 10조를 쏟아붓고 항모 전단 30개를 깔아도 열리지 못하던 호르무즈 문이 한국이 내민 이 자격 하나로 열어젖히자 미국은 경악했습니다. 이란과 50년간 성실히 쌓아온 이 약속의 결과였죠. 격침대로 절대 구조하지 마라. 한국 따위가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미 국무부의 압박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란 해군은 직접 한국배를 호위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했습니다. 전 세계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대체 한국은 뭘 했길래 미국, 유럽, 중국마저도 거대한 군사력을 투입했음에도 실패한 호르무즈를 단숨에 뚫어버린 걸까요? 50년 전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국의 비밀 행동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그 전말을 바로 공개합니다. 저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에서 28년간 중동 방산 수출을 총괄한 정혜성입니다. 전국 미사일 체계의 첫 해외 실전 배치부터 호르무즈 위기 당시 현장 기술 지원까지 대한민국 방산 역사의 가장 뜨거운 순간들을 몸으로 겪어온 사람입니다. 28년 동안 전 세계 방산 전시회와 전쟁 현장을 누볐지만 올해 호르무즈에서 목격한 한국의 실체는 제 평생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공개할 내용 중에는 전 세계 어떤 언론도 제대로 연결짓지 못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를 뚫은 진짜 이유, 그것은 단순한 외교력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부터 쌓아온 약속과 더불어 한국이 중동의 하늘에 심어놓은 어떤 존재가 이 모든 것의 열쇠였습니다. 그 존재가 무엇인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따라오시면 반드시 아시게 됩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저는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의 호텔방에서 천장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창문 너머로 하늘 한쪽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것이 새벽빛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데 3초가 걸렸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자 부재중 전화가 17통 찍혀 있었고 방위사업청 긴급 연락망에는 빨간 글씨로 중동 비상이라는 단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세계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란의 보복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개전 당일 이란은 미국 동맹국 주둔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시에 발사했고 그와 동시에 이슬람혁명 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의 라라크 섬과 캐슘섬 일대의 고속정과 기뢰, 드론 전력을 전진 배치하며 해협을 사실상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전 세계 석유와 가스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폭 50km의 그 좁은 수로가 하룻밤 사이에 잠겨버린 겁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유가는 하루 만에 배럴당 18달러가 폭등했고 런던 브렌트유는 120달러를 돌파했으며 뉴욕 원유 선물 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보험사들이 호르무즈 일대를 전쟁 위험 구역으로 재분류하면서 보험료가 하룻밤 사이에 7배로 치솟았고 전 세계 해운사들이 운항 포기 선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세계 물류의 동맥이 끊어지는데 채 24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을 중심으로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 공격 잠수함, 함재기 수십 대로 구성된 항모전단 3개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 일대에 깔렸고 지상군과 해병대에 포함 중동 배치 미군 병력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파견했고 영국과 프랑스, 호주도 함정과 병력을 보냈습니다. 하루 운용비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호르무즈 앞에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해협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혁명 수비대의 고속정 수백 척이 해협 곳곳에 산재해 있었고 기뢰와 드론이 수로를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항모전단의 함재기가 머리 위를 날아도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해협을 훑어도 이란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봉쇄가 시작된 지 열흘이 넘도록 상업 선박의 자유 통행은 재개되지 않았고
페르시아만 안쪽에 갇힌 선박들만 늘어갔습니다. 한국 선박도 26척이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26척의 목록을 매일 아침 확인했습니다. 유조선, 가스 운반선, 화학제품 탱커까지 종류도 다양했는데 그 배들의 선장과 선원들이 하루하루 어떤 심정으로 버티고 있을지를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연료와 식수는 제한적이었고 귀환 일정은 무기한 연기였으며 가족들의 전화는 매일 밤 울려왔을 겁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해군이 코앞에 있으면서도 그 배들을 꺼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란이 움직였습니다. 3월 24일, 이란은 국제해사기구 회원국들에게 서한을 보내 비적대적 선박의 한해 사전 협의를 거치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번 전쟁에 가담한 국가의 선박은 철저히 배제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통과를 원하는 선박에게 국제해사기구 등록번호부터 소유권 이력, 화물 목록, 목적지까지 모든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미국과의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포착되면 통행을 거부했습니다. 중국과 태국, 인도 국적 선박이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프랑스 관련 선박도 통과에 성공했고, 일본도 자국 해운사 관련 유조선을 2차례 빼냈습니다. 그런데 한국 선박 26척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는 공개 인터뷰에서 한국 선박에 실린 석유와 가스가 미국이 투자한 유전에서 나온 것이라면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과 엮인 한국 선박은 적대국 자산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이란 외무장관과 긴급 통화를 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보장을 요청했습니다. 외교장관 특사가 이란행을 준비했고 선사들과의 협의가 밤낮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언론은 한국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항모전단과 이란의 대치, 유가 폭등과 세계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프레임 속에서 한국은 그저 페르시아만의 선박 몇 척 갇힌 작은 나라에 불과했습니다. 국제 방산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의 위상은 비슷했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아부다비의 한 호텔 로비에서 영국 방산업체 수석 분석가와 마주 앉아 있었는데 그가 대뜸 이렇게 물었습니다. 한국도 선박이 갇혀 있다면서요? 그의 표정에는 동정보다는 가벼운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가 이 거대한 중동의 체스판에서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뉘앙스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가 모르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며칠 전 아부다비에서 남쪽으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사막 한가운데의 방공기지에서 제가 두 눈으로 목격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쏟아져 내리던 그 새벽, 한국이 만든 어떤 것이 중동의 하늘 위에서 벌어진 일은 그 영국인은 물론이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를 뚫은 진짜 이유, 50년 전 약속의 정체,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얕보다가 경악하게 된 그 결정적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미리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4월 12일, 한국 선사가 실소유한 유조선 한 척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승인한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의 대체 항로를 통해 페르시아만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전쟁 발발 이후 한국 관련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는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배 한 척이 지나간 항로의 폭은 고작 수 킬로미터에 불과했지만 그 좁은 물길을 열기 위해 50년의 시간과 한국인의 피와 땀과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아직 눈치채지 못한 한국의 비밀 무기 하나가 중동의 하늘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고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제가 방산 분야에 발을 들인 것은 28년 전 28살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미국에서 도입한 장비의 매뉴얼을 번역하고 부품 하나를
국산화하기 위해 밤새 실험실에서 머리를 쥐어뜯던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맡은 업무는 중동 수출용 방공 체계의 기술 문서 작성이었는데 그때 중동의 어떤 나라도 한국산 무기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시회에 부스를 차려놓으면 미국과 러시아, 프랑스 부스에는 각국 군 관계자들이 줄을 섰지만 한국 부스 앞은 썰렁했습니다. 간혹 지나가다 들르는 사람이 있어도 명함만 받고 돌아서는 뒷모습이 전부였습니다. 그 시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기술적 어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무시였습니다. 중동의 한국제 방산 전시회에서 한국의 방공 미사일 프로토타입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을 때 객석에 앉아있던 한 유럽 방산업체 임원이 발표 도중에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패트리엇도 제대로 운용 못하는 나라가 자체 미사일을 만들겠다니 라는 뜻의 속삭임이 마이크에 잡혔습니다. 발표장 여기저기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나머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억지로 참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훨씬 전에 저보다 훨씬 더 가혹한 무시를 견디면서 중동의 땅 위에 한국이라는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975년 한국의 대형 건설사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에서 조선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습니다. 한국 건설업체의 중동 진출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중동 건설 시장은 미국과 유럽, 일본의 동무대였고 한국이라는 이름은 어디에서도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기술도 부족했고 장비도 모자랐으며 자본력은 비교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중동의 발주처들은 한국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다고 하면 서류를 훑어보지도 않고 돌려보내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노동자들은 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이란의 해안 도시에서, 리비아의 황무지에서 섭씨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 콘크리트를 부었습니다. 모래바람에 눈을 뜰 수 없는 날에도 공사를 멈추지 않았고 물이 부족해서 하루에 한 컵의 물로 세수를 하면서도 납기를 지켰습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최초까지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서 올린 수주액은 수백억 달러에 달했고 그 돈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핏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 뒤에는 사막에서 쓰러지고 사고로 손가락을 잃고 가족과 수년간 떨어져 살았던 수만 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란에서의 기록은 남달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란에서 도로를 깔고 항만을 건설하고 산업시설을 세웠는데 당시 이란과 거래하던 다른 나라 업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공기를 어기고 품질을 속이고 중간에 돈만 받고 철수하는 업체가 넘쳐나던 중동 건설 현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계약한 기한을 맞추고 계약한 품질을 유지했으며 공사가 끝나고 철수할 때 현장을 깨끗이 정리하고 떠났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시절 중동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외국 기업을 만나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7년 이란 테헤란의 시장이 서울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생겼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의 수도 이름을 자기 도시의 거리에 새겨 넣은 겁니다. 그 거리 이름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저는 아부다비의 호텔 방에서 새삼 떠올렸습니다. 전쟁의 포성이 울리는 중동 한가운데서 50년 전 서울과 테헤란 사이에 놓인 그 보이지 않는 다리가 아직 살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순간이 왔기 때문입니다. 1979년 이란 혁명 이후 양국 관계는 서먹해졌고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강화되면서 한국과 이란 사이의 경제적 교류는 점점 얇아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란에서 수입한 원유 대금이 미국 제재로 인해 한국은행에 동결되었을 때 그 금액이 약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9조 원이 넘었을 때 한국 정부는 조건이 갖춰지면 반드시 돌려주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유지했고 2023년 국제 상황이 변화하면서 실제로 자금 해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말로만 약속하고 슬그머니 없던 일로 만드는 나라들이 넘쳐나는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저는 28년간 중동을 오가면서
이 역사의 파편들을 하나씩 주워 모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들이 서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의 건설 현장, 테헤란로와 서울로, 동결 자금의 반환, 이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훨씬 뒤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의 마지막 조각, 가장 결정적인 조각은 2026년 2월 28일 새벽에 끼워졌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쏟아지던 바로 그 순간에요. 그날 새벽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맥락을 먼저 짚어야 합니다. 호르무즈 위기가 터지기 전 국제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가 어땠는지를 아셔야 지금부터 벌어지는 일의 충격이 제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2022년 폴란드와 체결한 전차, 자주포, 경공격기 등 총 60조 원 규모의 기본 계약은 한국 방산 역사의 분기점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약 4조 원 규모의 방공 미사일 계약을 맺었고, 같은 해 이라크와도 3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계약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9위까지 올라섰고, 매년 그 순위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방 방산업계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폴란드 계약이 터졌을 때도 유럽의 주요 방산 기업들은 동유럽의 긴급 수요를 한국이 가격으로 낚아챈 것일 뿐이라며 깎아내렸고, 중동 수출 계약에 대해서는 미국이 패트리엇을 빼주지 않으니까 자선책으로 한국 것을 사는 것이라는 평가가 주류였습니다. 제가 국제 방산 컨퍼런스에서 만난 미국의 한 대형 방산업체 부사장은 대놓고 이렇게 말한 적도 있습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이 싸니까 팔리는 거지. 실전에서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 진짜 전쟁이 터지면 결국 미국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실전에서 어떨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이전까지는요. 그날 새벽,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드론을 동시에 쏟아부었을 때 아부다비 남쪽 사막의 방공기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전 세계는 아직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기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었고, 그날 밤과 다음 날 현장에서 올라온 보고를 가장 먼저 확인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확인한 숫자들은 제28년 경력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모든 일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무엇이었는지, 한국이 중동의 하늘에 심어놓은 그것이 정확히 어떤 성과를 냈는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제대로 전하려면 먼저 그날 새벽 아부다비의 하늘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처음부터 따라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던 그 순간, 한국인 기술진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을 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숫자의 진짜 무게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3시 47분, 저는 아부다비의 호텔 15층에서 유리창이 떨리는 저주파 진동에 잠이 깼습니다. 처음에는 지진인 줄 알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다가가자 남쪽 하늘 전체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그 빛 사이로 하얀 선들이 포물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아래에서 위로 치솟는 그 흰 선들이 하늘 한가운데에서 빛나는 점 하나와 만나는 순간 섬광이 터지고, 그 섬광이 사라지기도 전에 다음 흰 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10초쯤 바라보다가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이란이 미사일을 쏜 겁니다. 휴대폰을 집어드니 긴급 문자와 부재중 전화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방위사업청 비상연락망, 한국 대사관 안전 안내, 현지 기술 지원팀 상황 보고가 동시에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가장 먼저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부다비 남쪽 알다프라 기지 인근에 파견 나가 있는 한국인 기술진의 안전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소속 엔지니어 12명이 그 기지에서 장비 유지 보수와 운용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12명이 무슨 장비를 다루고 있었는지는 이 시점에서 말씀드려야 합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는 한국의 방산업체들과 약 4조 2,9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국-2
이 10개의 포대를 도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10개의 포대 중 2개가 2025년까지 실전 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이었습니다. 한국인 기술진 12명은 그 2개의 포대의 운용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훈련과 시뮬레이션은 수십 차례 했지만 실전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새벽 4시 12분, 기지에서 첫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란이 아랍에미리트를 향해 발사한 탄도미사일 150여 발, 순항미사일 2발, 자폭 드론 541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5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이라니, 그것도 한꺼번에. 이건 단순한 보복 공격이 아니라 방공망 자체를 압도해서 무너뜨리려는 포화 공격이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과 사드, 그리고 한국산 천국-1로 구성된 아랍에미리트의 다층 방공망이 이 물량을 버텨낼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천국-2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우수한 성적을 냈지만 실전은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기계가 실험실에서 작동하는 것과 미사일이 머리 위로 쏟아지는 와중에 작동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전 간섭이 걸릴 수 있고 사막의 먼지와 열기가 레이더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무엇보다 한 번에 수십 발이 동시에 날아올 때 시스템이 표적 우선순위를 제대로 판별할 수 있는지는 누구도 실전에서 검증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엇조차 실전에서 100%를 보장하지 못하는데 한국산 미사일이 첫 실전에서 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새벽 4시 23분, 기지 현장에서 두 번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천국-2 다기능 레이더가 접근하는 표적을 탐지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탐지와 추적, 피하 식별, 전파방해 대응, 유도탄 교신까지를 하나의 장비로 수행하는 시스템인데 100km 밖에서 접근하는 탄도미사일을 포착하고 동시에 항공기 100개, 탄도탄 10개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설계 스펙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전에서 실제로 그렇게 작동할지는 그 순간이 시험되었습니다. 4시 31분, 천국-2의 첫 번째 요격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한국 방산 역사상 수출 무기가 실전에서 발사된 것은 그것이 최초였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호텔 방에서 그 보고를 읽으면서 심장이 목까지 올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사일이 표적을 향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지만 맞았는지 빗나갔는지는 바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의 공백이 수십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교전 확인, 표적 파괴. 그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저는 호텔 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 실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한 겁니다. 하지만 감격에 젖어 있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계속 날아오고 있었고 천국-2는 쉬지 않고 발사되고 있었습니다. 보고가 연속으로 올라왔습니다. 교전 확인, 표적 파괴, 교전 확인, 표적 파괴, 교전 확인, 표적 파괴. 기지 현장의 한국인 기술진은 콘솔 앞에서 시스템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아랍에미리트 군 운용 인력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12명이 그날 새벽 얼마나 극한의 압박 속에서 일했는지는 나중에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엔지니어는 미사일 발사 진동이 콘솔까지 전해져서 모니터 화면이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고 했고, 다른 엔지니어는 요격 실패가 한 건이라도 나면 한국 방산의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생각에 손가락 끝까지 긴장했다고 했습니다. 전투가 소강 상태에 접어든 것은 새벽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아랍에미리트 국방부가 초기 전과를 집계한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탄도미사일 150여 발 중 다수를 요격했고 드론 541대 중 506대를 격추했으며 순항미사일 2발도 전부 차단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종합 요격 성공률 90% 이상. 그리고 그 방공망의 핵심 축 중 하나가 한국산 천국-2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충격을 받은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이 천국-2의 개별 교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저에게 전달된 것은 3월 5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데이터를 노트북 화면에 띄운 채 한참 동안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천국-2의 실전 명중률 96%. 96%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맥락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방공 무기로 평가받는 미국의 패트리엇 최신형 팩-3는 실전 명중률이 80%대 초반으로 추정됩니다. 걸프전에서 패트리엇이 보여준 실전 요격률은 논란이 많지만 공식적으로는 70%대였고 이후 성능이 크게 개선되었음에도 90%를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 방산업계의 통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산 미사일이 첫 실전에서 96%를 기록한 겁니다. 그것도 15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이 동시에 쏟아지는 포화 공격 상황에서요. 천국-2의 요격 방식은 직격 파괴 방식, 영어로 히트 투 킬이라고 합니다. 파편을 뿌려서 표적 근처에서 터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마하사에서 오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에 정확히 부딪혀서 파괴하는 방식입니다. 총알로 날아오는 총알을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 정밀도로 96%를 달성했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저도 처음에는 데이터 오류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의심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의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발표가 나간 뒤 국제 군사 전문 매체들의 반응은 한결같았습니다. 수치가 과장된 것 아니냐? 전시선전 아니냐? 아랍에미리트 측이 한국 무기의 평판을 올려서 추가 구매 가격을 협상하려는 전략 아니냐? 영국의 한 방산 분석가는 천국-2가 첫 실전에서 96%를 기록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패트리엇과 사드의 요격 실적이 천국-2의 것으로 잘못 집계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 관계자는 비공식 석상에서 한국 미사일이 미국 것보다 잘 맞는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이야기도 돌았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군은 천국-2와 패트리엇, 사드 각각의 교전 기록을 분리 집계했고 레이더 로그와 발사 기록, 위성 확인을 교차 대조한 결과였습니다. 천국-2의 다기능 레이더는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정보를 처리하며 모든 방향의 표적을 식별했고 동시에 6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하며 요격 순서를 자동으로 배분했습니다. 설계대로 작동한 겁니다. 아니, 설계 이상으로 작동한 겁니다. 그리고 가격. 미국산 패트리엇 요격탄 한 발의 가격이 약 370만 달러, 우리 돈으로 55억 원입니다. 천국-2 요격탄은 그 3분의 1 수준인 약 110만 달러, 16억 원입니다. 같은 성능이 아니라 더 높은 실전 명중률을 기록하면서 가격은 3분의 1점, 방산 시장에서 이것은 단순한 가성비가 아닙니다.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꿔버리는 숫자입니다. 세계가 이 숫자를 인정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실전 데이터를 확인한 직후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한국 정부에 긴급 요청을 보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보다 빨리 나머지 포대를 공급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고 이란의 미사일은 매일 날아오고 있었으며 천국-2가 실전에서 증명한 그 숫자를 두 눈으로 확인한 아랍에미리트는 하루라도 빨리 더 많은 포대를 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도 움직였고 이라크도 기존 계약의 이행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한국의 방공 미사일이 중동의 하늘에서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96%의 명중률로 격추해냈다는 사실. 이것이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여는데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직 이해하실 겁니다. 미사일 요격과 해상 통행이 무슨 관계냐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실이 무엇인지는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란이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를 허용한 이유가 단순히 50년 전의 우정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요. 50년의 약속과 이 96%라는 숫자가 어떻게 하나로 합쳐졌는지
그 전모는 이제부터 밝혀집니다. 3월 중순, 전쟁이 시작된 지 2주가 지난 시점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에 배치된 천국-마이너스 이 두 개 포대 중 한 개의 다기능 레이더에 구동 오류가 발생한 겁니다. 레이더 회전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긴급 보고가 올라왔고,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곧바로 한국 정부에 기술진 급파를 요청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은 매일 날아오고 있었고, 방공망의 절반이 눈을 잃은 상태에서 하루라도 수리가 늦어지면 아부다비 상공이 뚫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방산업체 소속 엔지니어 6명이 즉시 아부다비로 출국했습니다. 전쟁터로 가는 비행기에 올라탄 겁니다. 저는 그 6명 중 2명을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레이더 체계 전문가로 천국-마이너스 2개발 단계에서부터 참여해온 15년 경력의 엔지니어였고, 다른 한 명은 교전 통제소 소프트웨어를 담당하는 10년차 기술자였습니다. 두 사람 다 가족이 있었고, 출국 전날 밤 집에 전화를 걸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간다는 말을 가족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부다비에 도착해서 기지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지 주변에서 요격 파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환경에서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레이더 회전부의 구동 모터와 베어링 어셈블리를 분해하고 제어보드의 신호 흐름을 추적하며 사막의 미세 모래 입자가 구동축에 끼어 발생한 마모를 확인했습니다. 수리는 72시간 이내에 완료되었고, 레이더는 정상 가동에 복귀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군 관계자가 한국 기술진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고, 아랍에미리트 내부에서는 한국을 진짜 친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는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이 사건이 왜 중요한지 맥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중에 무기가 고장나면 보통 두 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제조국이 기술진을 보내서 고치거나 기다리다가 망하거나, 미국산 패트리엇이나 사드의 경우 고장이 나면 미국 방산업체의 기술진이 와야 하는데, 전시 상황에서 미국 민간인을 전쟁터로 보내는 데는 미국 정부의 승인, 보험 문제, 안전 보장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요청을 받은 당일에 6명을 출국시켰습니다. 미사일이 날아오는 현장에 자국민 기술자를 보낸 겁니다. 이 속도와 결단력이 아랍에미리트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주목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이란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란 입장에서 아랍에미리트는 적국입니다. 미국 편에 서서 전쟁에 관여한 나라이고, 미군 기지를 제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적국의 하늘을 지키고 있는 방공망의 핵심이 한국산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이란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아부다비를 향해 날아갈 때마다 그 미사일을 96%의 확률로 격추해내는 시스템이 한국 것이라는 사실을요. 이란 입장에서 한국은 모순적인 존재였습니다. 미국의 동맹이면서 이란의 적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팔고 있지만, 동시에 50년간 배신하지 않았고 약속한 돈을 돌려준 나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개의 실타래가 만납니다. 3월 24일, 이란이 국제사기구 회원국들에게 비적대적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주한 이란 대사는 공개 인터뷰에서 한국은 비적대국이라고 분류했습니다. 한국산 미사일이 매일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격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한국을 비적대국이라고 부른 겁니다. 논리적으로는 모순입니다. 하지만 국제관계에서 논리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50년간 축적된 신뢰라는 영역이요. 이란은 한국이 아랍에미리트에 무기를 판 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호르무즈 공동방위 태세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을 때 군함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48시간 최후 통첩을 날렸을 때도 외교적 해결이라는 답변을 고수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은 무기를 파는 것은 상업적 행위이고, 이란을 직접 적대하는 군사적 행위와는 구별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별의 근거가 되는 것이
50년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오일 쇼크 때 끊기지 않았던 원유, 사막에서 약속을 지킨 건설 현장, 테헤란로와 서울로, 동결 자금의 반환까지. 저는 이 역학 구조를 파악한 순간 등줄기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 중동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떤 나라와도 다르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미국은 군사력으로 중동을 통제하려 하고 중국은 경제력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며 유럽은 역사적 식민 관계의 그림자 속에서 움직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그늘 아래에서 경제적 관계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어느 쪽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독특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의 동맹이지만 이란의 적은 아닌 나라. 무기를 팔지만 전쟁에 군대를 보내지 않는 나라. 제재를 따르면서도 약속한 돈은 돌려주는 나라.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위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50년간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이것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나라들은 한국의 행보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동맹의 호출에 응하지 않은 나라라며 한국을 압박했고, 유럽 방산업계는 천국-2의 96% 명중률을 여전히 의심하면서 한국 무기는 실전 데이터가 쌓이기 전까지 신뢰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돌렸습니다. 일본은 자위대를 파견해서 미국의 동맹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란으로부터 적대국으로 찍혔습니다. 일본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하기까지 한국보다 훨씬 복잡한 경로를 거쳐야 했고, 일본 해운업계는 보험료, 폭 등으로 비명을 질러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의 극적인 대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말을 가장 잘 들은 나라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었고, 미국의 말을 듣지 않은 나라가 가장 유리한 위치를 확보해가고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보낸 나라는 해협이 막혔고, 군사력 대신 50년의 신뢰를 가진 나라는 해협을 지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국-1이라는 변수가 추가되면서 상황은 한국에게 더욱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2의 실전 명중률 96%가 확인된 이후 중동 전체의 방산 지도가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세 번째 포대의 조기 배치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도 기존 계약의 납기를 앞당겨달라고 연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인접국에서도 도입 의향 타진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동 걸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 공급을 잇따라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산 무기가 지배해온 중동 방공 시장의 판이 한국산 미사일 하나로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한국 방산업체들은 전례 없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천국-2의 핵심 기술 이전을 과도하게 요구하자 한국 업체 측이 계약 자체를 철회할 수도 있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무리 수조 원짜리 계약이라도 핵심 기술을 넘기면서까지 팔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가 놀랐습니다. 통상적으로 수출국이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면 구매국이 다른 나라 제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국제 방산 시장의 관례인데, 한국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기술 유출을 막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갈아타지 않았습니다. 갈아탈 수가 없었습니다. 천국-2가 실전에서 96%를 증명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패트리엇으로 돌아가면 가격은 3배가 되고 명중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러시아 것은 제재 때문에 도입이 불가능하고 중국 것은 실전 검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유럽에도 이 가격대에 이 성능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한국 것이 유일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 부사장이 한국 미사일은 가격이 싸니까 팔리는 것이라고 비웃은 것이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유럽 방산 분석가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96%를 부정한 것이 불과 몇 주 전이었습니다. 그들이 한국을 깔보고 있는 사이에 한국은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핵심 국가가 되어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갈 수 있는 자격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의 호텔방에서 이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추며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은 50년의 신뢰만도 아니고 천국-2의 실전 성과만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신뢰만 있었다면 이란은 한국을 그저 좋은 추억이 있는 나라 정도로 대했을 겁니다. 실전 성과만 있었다면 이란은 한국을 적국의 무기를 파는 위협적인 나라로 분류했을 겁니다. 하지만 신뢰와 실력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란은 한국을 비적대국으로 분류하면서도 존중하는 방식으로 대한 겁니다. 그리고 4월 12일 한국 선사가 실소유한 유조선이 이란 혁명 수비대가 승인한 대체 항로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열지 못한 문을 한국이 열어젖힌 겁니다. 군함 한 척 없이, 병력 한 명 없이 50년의 약속과 96%의 숫자가 만든 자격 하나로요. 이제부터 이야기의 후반부가 시작됩니다. 한국의 이 성과가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 한국을 무시했던 자들이 어떤 결말을 맞았는지,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이 이 사건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12일 한국 관련 유조선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는 아부다비의 사무실에서 뉴스 알림을 확인하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라이베리아 국적이지만 한국 선사가 실소유한 그 배가 이란 혁명 수비대가 승인한 라라크 섬과 캐슘 섬 사이의 대체 항로를 통해 페르시아만에 진입했다는 보고였습니다. 중국에서 출발해 이라크 바스라항으로 원유를 실러가는 길이었고 전쟁 발발 이후 한국 관련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한 것은 그것이 최초였습니다. 그 소식이 퍼지는 속도는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국내 언론들이 속보로 띄운 것은 물론이고 국제해운 전문 매체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척의 유조선이 해협을 지나갔다는 것이 왜 그렇게 큰 뉴스가 됐느냐면 그 시점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전쟁 발발 이후 한 달 넘게 해협을 통과한 상업 선박은 전년 동기 대비 94.6%가 줄었습니다. 약 3,200척의 선박과 2만 명이 넘는 선원이 해협 주변에 묶여 있었고 유조선 운임은 17배까지 폭등했으며 선박 보험료는 최대 1000%까지 치솟아 있었습니다. 한국 해운사들만 해도 매일 합산 수억 원의 손실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한국 관련 선박이 이란의 승인을 받아 해협을 통과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해운 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한국을 어떤 범주에 놓고 있는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는 신호였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가 이미 한국은 비적대국이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었고 이란 외교부는 한국과 외교장관 채널을 통해 선박 통행 조건을 협의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번 전쟁에 군사적으로 가담한 국가의 선박은 철저히 차단하면서 한국에게는 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반응한 곳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 선박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다는 보도를 속보로 전하면서 페르시아만에 여전히 갇혀있는 자국 선박들의 상황과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일본은 이란이 호르무즈를 봉쇄한 직후 미국의 요청에 즉각 응해 자위대를 파견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장 충실하게 동맹의 의무를 이행한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때문에 이란은 일본을 적대국의 동반자로 분류했고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는 한국보다 훨씬 복잡하고 불확실한 경로를 거쳐야 했습니다. 일본 유조선이 호르무즈를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통행료 협상과 이란 측의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고 요미우리 신문은 통행료만 하루에 28억 원이 넘을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힌 일본 상선 중 하나는 원인 미상의 충격으로 선체에 구멍 2곳이 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자위대 3,500명을 보내서 미국의 환심을 샀지만 그 대가는 자국 해운업계의 천문학적 피해로 돌아온 겁니다. 반면 한국은 군함 한 척 보내지 않았고 미국의 48시간 최후 통첩에도 외교적 해결이라는 답변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협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가장 빨리 움직인 나라가 가장 올바른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었고
가장 참을성 있게 기다린 나라가 가장 먼저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쪽의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미국은 항모전단 3개를 배치하고 중동에 5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지만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를 군사적으로 해제하는데 실패한 상태였습니다. 하루 운용비만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해군력이 한 달 넘게 투입됐지만 해협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항구를 대상으로 한 역봉쇄 조치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더 꼬여갔습니다. 미국이 이란의 봉쇄에 대응해 자기도 봉쇄를 하겠다고 나선 건데 이것은 해협을 여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히 잠그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와중에 한국은 이란과 외교 채널을 가동해서 선박한 척을 조용히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수십조 원을 쏟아부어 열지 못한 문을 한국이 외교로 열어젖힌 겁니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국에 대한 불쾌감이 흘러나왔다는 이야기가 비공식적으로 전해졌지만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미국의 요청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자국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고 그 방식이 미국의 방식보다 효과적이었다는 것이 눈앞에 증명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국-2의 파장이 겹쳤습니다. 미국 방산업계에 진짜 충격파가 된 것은 호르무즈 통과 자체보다 천국-2가 중동 방공 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한 현실이었습니다. 실전 명중률 96%가 확인된 이후 중동 국가들의 태도가 급변했습니다. 수십 년간 미국산 패트리엇이 독점해온 중동 방공 시장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란 전쟁으로 한국 방위 산업의 강력함이 주목받고 있다고 보도했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천국-이를 패트리엇의 저가 경쟁자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저가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은 3분의 1이지만 실전 명중률은 더 높았으니까요.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의 재고가 부족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납기 지연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중동 국가들은 미사일이 당장 날아오는데 미국한테서 사려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겁니다. 한국의 방산업체 관계자는 공장을 10년 동안 불가동해야 현재 밀려있는 천국-이 수요를 맞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패트리엇을 버리고 한국산의 번호표를 뽑는 나라들이 줄을 서기 시작한 겁니다. 아랍에미리트가 3번째 포대의 조기 배치를 요청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사우디아라비아도 기존 계약 10개 포대의 납기를 앞당겨달라고 연일 압박했습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쿠웨이트와 카타르 등 걸프 인접국까지 한국산 방공체계 도입을 타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대한 무기 공급에서도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고 폴란드와의 전차, 자주포, 다연장 로켓 계약은 합산 수십조 원 규모로 불어나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중동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한국 무기를 찾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한국 무기는 가격이 싸니까 팔리는 것이라고 비웃던 미국 방산업체 부사장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국 미사일이 첫 실전에서 96%를 기록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던 영국 방산 분석가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아부다비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 앞을 그냥 지나치던 각국 군 관계자들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지금 한국 방산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무시했던 바로 그 문의료. 영국 방산업체 수석 분석가가 아부다비 호텔 로비에서 한국도 선박이 갇혀 있다면서요 하며 가벼운 호기심을 보이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궁금했지만 직접 확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국제 방산 전문 매체에 실린 그의 분석 보고서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방공 체계는 이번 전쟁을 통해 실전 검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으로 확인되었으며 가격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고려하면 향후 10년간 글로벌 방공 시장에서 미국의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흔들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던 사람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28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방산 전시회 발표장에서 한국의 방공 미사일 프로토타입을 소개하다가 객석에서 터져나온 웃음소리. 패트리엇도 제대로 운용 못하는 나라가 자체 미사일을 만들겠다니. 그 수치스러운 순간부터 지금까지 28년이 걸렸습니다. 그 28년 동안 한국의 방산 엔지니어들이 실험실에서, 시험장에서, 사막의 기지에서 흘린 땀과 시간이 96%라는 숫자로 응축된 겁니다. 그리고 그 숫자가 호르무즈 해협의 빗장을 여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이 이란에게 비적대국이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나라로 인식된 데는 50년의 외교적 신뢰만이 아니라 중동의 하늘을 실질적으로 지키고 있는 군사기술적 존재감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신뢰만으로는 존중을 얻기 어렵고 실력만으로는 문을 열기 어렵습니다. 한국은 둘 다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 변화가 한국을 무시했던 자들에게 어떤 결과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한국의 위상이 이 사건 이후 어떻게 바뀌었는지입니다. 한국이 호르무즈를 뚫고 천국-2가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전 세계에 퍼지자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은 한국을 얕봤던 자들의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무너지면서 그들의 입지도 함께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자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던 패트리엇과 사드 포대를 중동으로 차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야 할 미국의 핵심 방공 자산이 중동의 전쟁터로 빠져나간 겁니다. 한국의 방공망에 구멍이 뚫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중동에 패트리엇을 보내야 했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재고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가 패트리엇 요격탄을 만드는 생산 라인은 이미 불가동 상태였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소모된 재고를 채우는 것만으로도 수년이 걸리는 상황에서 이란 전쟁까지 터지면서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란 전쟁에서 요격체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모건 스탠리는 중동 국가들이 미국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패트리엇을 중동으로 돌리면서 자국에 돌아올 물량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업체가 생산 능력의 한계에 부딪힌 겁니다. 돈을 내도 물건을 못 사는 상황, 납기를 기다리다 전쟁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공백 속으로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천국-2의 실전 명중률 96%가 확인된 이후 패트리엇을 기다리다 지친 중동 국가들이 한국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업체들의 대응은 단순한 기회 포착이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천국-2 포대가 아랍에미리트에 배치 임박이라는 보도가 나왔을 때 그 포대를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에 운반하고 설치하기 위해 한국인 기술진이 또다시 전쟁터로 날아갔습니다. 미사일이 쏟아지는 곳에 자국민을 보내는 결정은 어떤 매뉴얼에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결정을 내렸고 아랍에미리트는 그 결정을 보면서 한국을 진짜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장면과 정확히 반대되는 장면이 미국 쪽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동맹국들에게 패트리엇을 판매해놓고도 전시에 기술 지원 인력을 보내는 데 복잡한 관료적 절차와 안전 규정의 장벽에 막혀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무기는 팔았지만 위기의 순간에 옆에 서지 못한 겁니다. 반면 한국은 요청을 받은 당일에 엔지니어를 출국시켰고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레이더를 수리했으며 세 번째 포대까지 직접 운반해서 설치했습니다. 무기를 파는 것과 함께 싸우는 것의 차이를 중동 국가들은 두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란 전쟁 이전 중동 방공 시장에서 미국의 점유율은 압도적이었습니다. 패트리엇과 사드를 축으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카타르의 방공망이 구성되어 있었고 미국 방산업체들의 중동 매출은 매년 수십조 원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전쟁 이후
그 구조에 본격적인 균열이 생겼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천국-이 나머지 포대의 조기 인도를 요청하면서 미국산 방공 체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사우디아라비아도 천국-이 납기를 앞당기기 위해 한국 정부와 직접 접촉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라크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쿠웨이트와 카타르까지 도입 의향을 타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방산업계 입장에서 이것은 악몽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독점해온 시장이 한국산 미사일 하나에 뚫리고 있었으니까요. 가격은 패트리엇의 3분의 1이고 명중률은 더 높으며 생산 속도까지 빠른 경쟁자가 나타난 겁니다. 미국의 한 대형 방산업체가 프로젝트 초기에 천국-2의 핵심 기술인 능동 위상배열 레이더 등 4개 핵심 기술의 이전을 거부하며 한국 무기의 수출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려 했다는 루머가 업계에 돌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일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방해 시도가 있었든 없었든 천국-2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실전이 증명한 숫자 앞에서 어떤 로비도 어떤 방해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중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한국 방산의 존재감이 급격히 커지고 있었습니다. 나토 회원국에 대한 무기 공급에서 한국은 미국에 이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폴란드와의 전차 2차 계약 9조 원, 다연장 로켓 5조 6천억 원, 자주포 추가 인도까지 합산하면 폴란드 한 나라에만 수십조 원 규모의 무기가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해 국방비를 급격히 올리면서 무기 수요가 폭증했는데, 유럽 방산업체들의 생산 라인으로는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 공백을 빠른 생산 속도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메우고 있었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을 글로벌 무기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한국산 자주포가 현지 공장에서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약 2조 원 규모의 수출 계약으로 아프리카 최초의 한국산 무기 현지 생산이었습니다. 이집트 국방 관계자들은 한국산 자주포가 자국 군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아프리카 전체로의 확산이 기대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군사력 평가에서 이집트는 아프리카 군사력 1위에 올랐고, 그 배경에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한 가지 장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한국 방산업체의 기술진이 떠난 뒤 마비될 수밖에 없는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천국-2의 레이더에 오류가 생겼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자체적으로 수리할 수 없어 한국에 긴급 요청을 보낸 것처럼 한국의 기술력 없이는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기를 파는 것이 아닙니다. 무기 체계의 핵심을 한국이 쥐고 있는 것이고, 그 체계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한국과의 관계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한국을 무시하거나 버린 쪽의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미국의 말을 충실히 따라 자위대를 파견한 일본은 이란으로부터 적대국의 동반자로 찍혀 호르무즈 통과에 훨씬 큰 비용과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호르무즈에 갇힌 일본 상선이 피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고, 통행료 부담만 하루 28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일본 해운업계는 이란 전쟁으로 인한 해상 물류 차질과 보험료 폭등으로 역대급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을 한 번도 실전 검증이 안 된 무기를 파는 나라라고 깎아내리던 유럽 방산업계도 현실을 직시해야 했습니다. 96%라는 숫자가 나온 뒤 유럽의 주요 방산 전문지들은 앞다투어 한국 천국-2 분석 기사를 쏟아냈고, 그 논조는 불과 몇 주 만에 의심에서 인정에서 경계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방산이 단순한 가격 경쟁자가 아니라 기술적 우위까지 갖춘 본격적인 위협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한국 선박이 이란의 승인을 받아 통과하고,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의 하늘에서는 한국 미사일이 이란의 탄도탄을 격추하고, 폴란드에서는 한국 전차가 굴러가고,
이집트에서는 한국 자주포가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28년 전 방산 전시회에서 웃음거리가 되던 나라가 전 세계의 안보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부다비 사무실의 창문 너머로 페르시아만의 수평선을 바라봤습니다. 저 바다 어딘가를 한국 유조선이 조용히 항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레이더가 쉬지 않고 돌아가며 중동의 하늘을 감시하고 있을 겁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해협을 열었고 미사일 한 발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중동의 사막에서, 유럽의 평원에서, 아프리카의 공장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겨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저는 28년 전 방산 전시회에서 들었던 웃음소리를 말씀드렸습니다. 패트리엇도 제대로 운용 못하는 나라가 자체 미사일을 만들겠다니. 그 한마디가 28년 동안 제 가슴 한쪽에 박혀 있었습니다. 수치심이 아니라 연료로 박혀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밤을 새울 때, 시험 발사에 실패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때, 해외 전시회에서 한국 부스 앞을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그 웃음소리가 떠올랐고 저와 동료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웃음소리의 주인공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부다비에서 확인한 정보들을 종합하면 한국을 무시했던 쪽과 한국을 선택한 쪽 사이에 벌어진 격차는 단순한 손익 차이가 아니라 운명의 갈림길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대형 방산업체 이야기입니다. 한국 무기는 가격이 싸니까 팔리는 거지. 실전에서 어떨지는 아무도 몰라요라고 대놓고 말했던 그 부사장의 회사는 이란 전쟁 이후 중동 시장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했습니다. 패트리엇 요격탄의 재고 부족이 현실화되면서 중동 국가들의 납기 요청을 맞출 수 없게 된 겁니다. 생산 라인은 이미 풀가동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의 수요가 동시에 몰리면서 물량 배분을 놓고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 사이에 신경전까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패트리엇을 중동으로 돌려서 자국에 올 물량이 줄어들 것을 공개적으로 우려했고 중동 국가들은 돈을 내도 물건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사장이 한국을 비웃던 그 자리에 지금 앉아 있다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국-2의 96%를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던 영국 방산 분석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 국방부의 교전 데이터가 공개된 뒤에도 한동안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가 한국 방산이 글로벌 무기 시장의 주역으로 부상했다고 보도하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천국-1을 패트리엇의 경쟁자로 규정하고 블룸버그가 한국산 미사일이 미국의 방공시장 독점을 흔들고 있다고 분석하자 결국 자신의 보고서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시스템이라는 문장을 자기 손으로 쓸 때 어떤 기분이었을지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 내뱉은 단정이 공개적으로 뒤집히는 것은 분석가로서 가장 치명적인 순간이니까요. 일본의 상황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일본은 이 전쟁에서 가장 충실하게 미국의 동맹 의무를 이행한 나라였습니다. 자위대를 파견하고 미국의 호르무즈 공동방위에 가장 먼저 동참했으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장을 적극 지지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잔인했습니다. 이란은 일본을 적대국의 편에 선 나라로 분류했고 일본 선박의 호르무즈 통과는 한국보다 훨씬 비싸고 불확실한 조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일본 언론이 추산한 통행료만 하루 28억 원이었고 호르무즈에 갇힌 일본 상선이 물리적 피해까지 입는 사건이 보도되었습니다. 일본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물량이 70% 이상이었기에 이 차이는 에너지 안보라는 국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었습니다. 가장 빠르게 줄을 섰던 나라가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었고 줄을 서지 않았던 나라가 문을 열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맞았던 겁니다.
일본이 군함을 보낸 그 시간에 한국은 이란과 외교 채널을 열고 있었고, 일본이 미국의 환심을 산 그 행동이 이란의 적대감을 사는 결과가 된 반면, 한국이 미국의 불만을 감수한 그 침묵이 이란의 신뢰를 유지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 대조의 의미를 중동 전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한국을 진짜 친구라고 부른 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현장에 기술자를 보내주고, 고장난 레이더를 72시간 만에 수리해주고, 세 번째 포대를 직접 운반해서 설치해주는 나라. 그러면서도 이란과의 50년 관계를 유지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외교로 여는 나라.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친구를 지키는 나라. 중동의 체스판에서 이런 위치를 가진 나라는 한국뿐이었습니다. 이 위치의 가치가 숫자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은 지난해 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했고,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0억 달러 돌파가 유력해졌습니다. 한국 방산 4대 기업의 합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1% 증가한 6조 5천억 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방산 세계 4강을 공식 목표로 선언했고, 산업연구원은 올해 목표인 20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되겠다는 것은 불과 10년 전만 해도 공상에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2의 뒤를 잇는 차세대 시스템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2조 8천억 원 규모의 천국-3 개발 사업이 착수되었고, 기존 천국-2보다 교전 능력 5배, 방어 면적 4배를 목표로 하는 이 차세대 방공 체계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의 핵심 전력이 될 것입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의 성능을 더 끌어올린 후속 사업도 추진 중이며, 한국은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 영역을 자체 기술로 커버하는 다층 방공망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패트리엇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패트리엇과 경쟁하는 시대를 넘어 패트리엇이 없어도 되는 시대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변화의 의미를 한국의 에너지, 안보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약 70%, 액화 천연가스 수입의 약 18%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막히면 한국 경제의 동맥이 끊기는 겁니다. 이번 위기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호르무즈를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승리가 아니라 국가 에너지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 생존 능력의 배경에는 50년간 축적된 외교적 신뢰와 실전에서 증명된 군사 기술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콘크리트를 부으며 땀을 흘린 건설 노동자들, 테헤란로와 서울로라는 거리 이름에 담긴 두 나라의 약속, 동결. 자금을 돌려주겠다고 한 그 한마디를 지킨 행동. 28년 전 전시회에서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실험실로 돌아간 엔지니어들. 미사일이 날아오는 전쟁터에서 레이더를 수리한 기술자 6명. 미국의 압박에도 군함을 보내지 않고 외교적 해결을 선택한 정부의 결단.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는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50년에 걸쳐 쌓이면서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 열지 못한 해협을 열었고, 세계 최고의 방산업체가 독점하던 시장을 흔들었으며, 한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적을 무찌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나라입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더 어렵고, 더 오래 걸리고, 더 많은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한국은 그것을 50년 동안 해왔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주목하지 않는 동안에요. 하지만 이제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걸어온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전 세계가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서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아부다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받은 전화였습니다. 방위 사업 청동료가 걸어온 것이었는데
그가 전해준 소식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정부가 외교장관 특사를 이란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여전히 갇혀있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3명의 안전한 통과를 위해 이란의 외무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관계자들과 직접 만나 협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 측도 특사 방문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는 부분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환영한다. 전쟁 중에 적국의 하늘을 지키는 미사일을 만든 나라의 특사를 이란이 환영한다고 말한 겁니다. 이 한마디 속에 5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가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동맹이면서 이란의 적이 아닌 나라. 이란의 미사일을 격추하는 무기를 팔면서도 이란과 대화 채널이 열려 있는 나라. 군함을 보내지 않았기에 적대국 목록에 오르지 않았고 약속을 지켰기에 비적대국으로 분류된 나라. 이 모순처럼 보이는 위치가 모순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는 것을 세계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 위의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28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8살에 방산 분야에 발을 들인 이후 전시회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매뉴얼을 번역하고 부품 하나를 국산화하기 위해 밤을 새우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28년 동안 한국의 방위산업이 걸어온 길은 험했고 외로웠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으며 간혹 주목할 때는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웃음이 한국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게 만들었습니다. 기초 기술부터 하나씩 쌓아 올렸고 실패할 때마다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 설계했으며 세계 시장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더 좋은 제품을 들고 다시 노크했습니다. 천궁이라는 이름의 미사일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고 천궁-2로 진화했을 때도 가성비 좋은 저가 미사일이라는 평가가 최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이 실전에서 96%를 기록한 순간 저가라는 수식어는 사라졌고 세계 최고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천궁-3의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교전 능력 5배, 방어 면적 4배. 기존 시스템을 넘어서는 차세대 방공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고 장거리 요격 시스템의 후속 사업도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하층부터 상층까지 전 영역을 자체 기술로 방어할 수 있는 다층 방공망을 완성해가고 있습니다. 남의 기술에 의존하던 시대가 끝나고 남의 기술과 경쟁하는 시대를 넘어 남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녁이었습니다. 입국장을 나서자 서울의 4월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중동의 40도 넘는 사막 공기에 익숙해진 몸이 잠깐 떨렸지만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맑게 했습니다. 공항 리무진을 타고 강남을 지나는데 창밖으로 익숙한 도로 표지판이 보였습니다. 테헤란로. 1977년 이란 테헤란의 시장이 서울을 방문해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생긴 이 거리의 이름을 저는 수천 번은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표지판은 다르게 보였습니다. 테헤란로는 단순한 도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 두 나라가 서로에게 새긴 약속의 증거였습니다.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있고 서울에도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나도 그 이름은 그대로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혁명이 일어나고 제재가 걸리고 전쟁이 터져도 도로 위에 새겨진 이름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두 나라 사이의 신뢰가 그 모든 격동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은 것처럼요. 그 신뢰가 호르무즈 해협을 열었습니다. 한국 선사가 실소유한 유조선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를 통해 해협을 통과한 것은 4월 12일이었고 정부의 외교장관 특사가 이란을 향해 출발한 것은 그 직후였습니다. 아직 26척의 선박이 남아있고 173명의 선원이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종전 협상은 불투명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재개방이 언제 이루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미국은 이란 항구를 대상으로 한 역봉쇄까지 발표하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고 전쟁의 끝은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합니다. 이 위기가 끝난 뒤에도 한국이 50년간 쌓아온 것들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테헤랄로가 50년째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한국이 중동에서, 유럽에서, 아프리카에서 쌓아올린 신뢰와 기술의 무게는 어떤 전쟁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진 것은 무기가 아니라 자격이기 때문입니다. 50년간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적을 만들지 않는 선택을 반복해서 얻은 자격. 세계 최강의 군사력으로도 살 수 없고 수십조 원의 예산으로도 하루아침에 만들 수 없는 자격. 문을 부수지 않고 노크할 수 있는 자격. 저는 28년간 방산 현장에서 일하면서 숫자와 스펙과 계약 금액으로 세상을 봐왔습니다. 사거리가 몇 킬로미터이고 명중률이 몇 %이고 수출 금액이 얼마인지 그 숫자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천국-2의 96%가 없었다면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이번 위기에서 처음으로 배웠습니다. 96%의 명중률이 아랍에미리트의 하늘을 지켰지만 호르무즈의 문을 연 것은 50년의 약속이었습니다. 기술이 존중을 만들었지만 신뢰가 문을 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아부다비에서 가져온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아직 읽지 못한 업무 메일이 수십 통 밀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들을 열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보이지 않았지만 저 하늘 너머 어딘가에서 한국이 만든 레이더가 돌아가고 있고 한국이 만든 전차가 굴러가고 있고 한국이 세운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킨 약속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닷길을 조용히 열어놓고 있다는 것도요. 저는 28년간 한국의 방위 산업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진짜로 자랑스러운 것은 미사일의 명중률이 아닙니다. 수출 금액이 아닙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약속을 지킨 사람들, 테헤랄로라는 이름을 지워지지 않게 새긴 사람들, 동결 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들, 전쟁터로 날아간 기술자 6명, 군함 대신 외교를 선택한 결단. 이 모든 것이 모여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총을 들지 않고 문을 여는 나라. 적을 만들지 않고 세계를 바꾸는 나라. 대한민국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말보다 행동으로, 힘보다 신뢰로 세계 속에 자신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이 영상을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혜성이었습니다.